놀란 내 얼굴을 보니 내 마지막 계획이 성공했구나. 명절 아침 텅 빈 밥상 위에 놓인 외로운 수저 한 벌. 아들은 성공했지만 어미의 세상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낯선 남자의 달콤한 속삭임에 제 인생을 걸었습니다. 남은 것은 차 앞딱지 한 장과 지옥 같은 촉방뿐이었죠. 죽음의 문턱에서 아들의 목소리가 저를 살렸습니다. 강남 한복판 내 모든 것을 앗아간 그놈을 발견했습니다. 뻔뻔한 그 얼굴에 뜨거운 국물을 그대로 끼얹었습니다. 이건 내 아들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란 말이다. 경찰서에 달려온 아들은 제 손을 잡고 오열했습니다. 사연이 시작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2026년 2월 15일 설날 아침이었습니다. 밤새 앓는 소리를 내던 낡은 창문 틈으로 새벽의 냉기가 칼날처럼 스며들었습니다. 그 바람은 단순한 추위가 아니라 이 집을 수십 년간 지켜온 온기를 밀어내는 외로움의 실체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텅 빈 거실 소파에 앉아 하염없이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회색빛 하늘은 금방이라도 무거운 눈물을 쏟아낼 듯 잔뜩 찌푸린 얼굴을 하고 있었고, 앙상한 감나무 가지 끝에 매달린 까치밭 난이 어젯밤의 차가운 바람을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담장 너머 동네 아이들이 삼삼오오 모여 고운 색동옷을 자랑하며 제잘거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그 천진한 웃음소리마저 이 낡고 적막한 집의 문턱을 넘는 순간 이내 힘을 잃고 사그라드는 듯했습니다. 무심코 텔레비전에 켜니 시끌벅적한 명절 특집 방송이 한창이었습니다. 화면 속 사람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환하게 웃으며 서로에게 덕담을 건네고 있었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세상에서 가장 흔하고 따뜻해야 할 그 인사가 오늘따라 왜 이리 공허하고 멀게만 느껴지는지 저는 소리 없이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정적은 집안의 냉기를 더욱 실감나게 만들었고, 벽에 걸린 낡은 괴종시계의 째깍거리는 소리만이 제 느린 심장박동처럼 공간을 채웠습니다. 느릿하게 몸을 일으켜 부엌으로 가 밥상을 차렸습니다. 그래봐야 밥 한 공기에 어제 저녁 먹다 남은 시든 나물 몇 가지가 전부인 초라한 밥상이었습니다. 맞은편 의자는 주인을 잃은 지 오래였습니다. 10년 전 지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의 자리는 이제 희뿌연 먼지만이 소복히 쌓여 세월의 덮개를 직명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 옆 제 아들 민수의 자리. 제 세상의 전부였던 그 아이가 이 집을 제 세상에서 떠나보낸 지도 벌써 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수저 한 벌을 외로이 밥상 위에 올리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보고 싶구나, 내 아들, 민수야. 목소리가 가늘게 떨려 나왔습니다. 뜨거운 것이 울컥하고 목구멍으로 치밀어 올랐습니다. 차디찬 이 방에서 홀로 너를 그리며 눈물을 삼키는 것이 어느덧 저의 명절 행사가 되어버렸습니다. 민수는 참 착하고 정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아비의 빈자리를 일찍 알아버린 탓인지 홀로 억척같이 살아가는 제가 안쓰러웠는지 어린 나이에도 늘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제 어깨를 주물러주던 속 깊은 아들이었죠. 동네 어른들은 입을 모아 효자 아들이라 칭찬했습니다. 그깟 소문이 밥 먹여주는 건 아니었지만 아들 칭찬을 들을 때마다 저는 모진 세상살이를 견뎌낼 힘을 얻곤 했습니다. 남편은 민수가 10살 되던 해에 공사장에서 발을 헛디뎌 허리를 크게 다쳤고 그 후로는 다시는 가장의 무게를 짊어질 수 없었습니다. 약값에 아이 학비까지 제 어깨에 지워진 삶의 무게는 실로 엄청났습니다. 남들은 번듯한 직장에 다닐 때 저는 닥치는 대로 일을 해야 했습니다. 식당 주방에 나가 하루 종일 허리 펼 틈 없이 그릇을 닦았고 동이 트기 전 새벽에는 시린 손을 호호 불며 신문 배달을 했습니다. 볕이 좋은 날에는 남의 집 옥상에 올라 이불 빨래를 도맡아 했고 비가 오는 날이면 시장 좌판에서 나무를 떼어다 집집마다 팔로 다니기도 했죠. 지금도 눈을 감으면 어제 일처럼 선명하게 떠오르는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민수가 중학교에 들어갈 무렵이었을 겁니다. 살을 애는 듯한 겨울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이었죠. 저는 그때도 리어카에 김이며 미역 같은 건어물을 싣고 동네를 돌고 있었습니다. 낡은 비닐 한 장으로 겨우 짐을 덮었지만 사정없이 퍼붓는 비에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젖으면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데 마음이 급해져 비탈길을 서둘러 내려오다 그만 발을 헛디디고 만 겁니다. 세상이 한 바퀴 빙 도는 것 같았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차가운 흙탕물 속에 넘어져 있었고 리어카는 저만치 뒤집어져 제 전 재산이었던 김이며 미역이 빗물에 둥둥 떠다니고 있더군요.
찢어진 무릎에서는 피가 철철 흘렀고 온몸이 옥신거렸습니다. 하지만 몸이 아픈 것보다 더 서러웠던 건 속절없이 망가져버린 제 희망을 바라보는 심정이었습니다. 그걸 다 팔아야 민수 교복도 사주고 참고서도 사줄 수 있었는데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눈물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은 힐끗 찾아보기만 할 뿐 누구 하나 손을 내밀어주지 않았죠. 흙탕물 속에서 퉁퉁 불어버린 미역 조각을 붙들고 한을 서럽게 울었습니다. 내 인생은 왜 이리 고달픈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모든 걸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더군요. 하지만 바로 그때 제 귓가에 민수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엄마, 힘내세요. 제가 있잖아요. 그래, 저에겐 민수가 있었습니다. 저만 바라보는 내 아들. 그 아이를 생각하니 이까지 시련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일어났습니다. 절뚝이는 다리를 이끌고 엉망이 된 짐을 다시 주워 담았죠. 그날 저는 퉁퉁 부은 무릎으로 밤늦게까지 동네를 돌며 젖은 김을 반값에라도 팔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보고 안쓰럽다며 몇몇 분이 사주신 덕에 다행히 교복값은 겨우 마련할 수 있었죠. 그렇게 모진 세월을 견뎌내고 민수가 서울에 있는 명문대학에 합격했을 때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합격 통지서를 들고 환하게 웃는 아들 얼굴을 보니 그동안의 서름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기쁨도 잠시 산더미 같은 등록금 고지서를 받아들고는 다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제 힘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며칠을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고민하다가 문득 장롱 깊숙이 넣어둔 작은 나무 상자가 떠올랐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이 제게 남긴 유일한 유품인 낡은 손목시계가 들어있었죠. 병상에 누워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 제 손에 쥐어주며 말했거든요. 여보, 이거 우리 민수 크면 꼭 줘. 아비가 남긴 거라고. 힘들 때마다 이 시계 보면서 아비 생각하고 힘내라고 말이야. 남편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한데 차마 이걸 팔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미래가 걸린 일이었습니다. 저는 밤새 남편의 시계를 붙들고 울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나 한 번만 용서해줘요. 우리 아들 앞길을 열어주기 위해서니 하늘에서 부디 이해해 주구려. 다음 날 저는 시계를 품에 안고 동네 어귀에 있는 낡은 전당포로 향했습니다.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저는 아들의 빛나는 얼굴을 떠올리며 문을 열고 들어섰죠. 제 사정을 들은 주인은 시계를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생각보다 후한값을 쳐주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의 분신과도 같던 시계와 쌈짓돈까지 탈탈 털어 아들의 첫 등록금을 마련했습니다. 그때는 하나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 아들이 원하는 길을 걷게 해주고 싶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아들은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대학 내내 장학금을 놓치지 않았고 아르바이트로 번 돈으로 제게 빨간 내복을 사다 주기도 했죠. 저는 그 내복을 아까워서 입지도 못하고 장롱 속에 고이 모셔두었습니다. 아들은 졸업 후 번듯한 대기업에 취직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참하고 어여쁜 아가씨를 데려와 제 앞에 섰습니다. 며느리도 싹싹하고 저에게 참 잘했습니다. 명절이면 바리바리 선물을 싸들고 찾아와 집안일을 도맡아 했고 주말이면 외식하자며 저를 불러내곤 했죠. 어머니,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거래요. 하며 제 입에 먼저 음식을 넣어주던 착한 아이였습니다. 손주가 태어났을 땐 정말 하늘을 나는 것 같았습니다. 제 품에 안긴 작고 따뜻한 생명체를 보고 있노라니 이만하면 내 인생도 참 성공한 인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던 행복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변화는 아주 서서히 하지만 분명하게 찾아왔습니다. 아들이 과장으로 승진하고 손주가 어린이집에 들어가면서부터였을까요? 처음에는 아들의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이번 명절엔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못 내려갈 것 같아요.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바쁘다는데 어쩌겠습니까? 저는 괜찮다며 일이나 열심히 하라며 아들을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그 바쁘다는 핑계가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면서 아들의 목소리를 듣는 횟수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며느리의 살가운 전화도 손주의 재롱을 볼 수 있는 영상통화도 점점 뜸해졌죠. 그저 한 달에 한 번 통장에 찍히는 용돈의 액수만이 아들이 아직 저를 잊지 않았다는 유일한 증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마치 온기 없는 의무감의 흔적 같아 제 마음을 더욱 시리게 만들었습니다. 행복했던 시절의 기억은 이제 빛바랜 사진처럼 아득해지고 예고 없이 찾아올 더 큰 공허함에 대한 불길한 예감이 제 마음 한구석에서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3년 전 추석을 앞둔 어느 늦은 저녁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바람이 스산하게 불었죠. 오래된 창문이 헐거워진 탓인지 닫아놓은 창틈으로 황소울음 같은 바람 소리가 새어 들어와 제 마음을 더욱 심란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저녁 설거지를 마치고 낡은 소파에 앉아 돋보기를 낀 채 아들 녀석의 달아빠진 양말을 꿰매고 있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누가 양말을 꿰매 신겠냐마는 저는 아들이 어릴 때부터 신던 물건 하나 허투루 버리지 못하는 미련한 늙은이일 뿐이었죠. 그 작은 구멍을 메우는 일이 아들과 저 사이의 멀어진 거리를 조금이나마 좁혀보려는 헛된 노력처럼 느껴졌습니다. 한참 바느질에 열중하고 있는데 벼랑간 전화벨이 정적을 깨고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늦은 시간에 올 전화는 아들 내외밖에 없었기에 저는 반가운 마음에 한달음에 달려가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며느라이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어머니, 저예요, 새롬이 하고 명랑하게 말했을 텐데 그날은 왠지 목소리가 젖은 솜처럼 무겁게 잠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주무셨어요? 아니다, 아직 안 잔다. 무슨 일이냐? 민수는 옆에 있고? 아니요, 민수 씨는 아직 퇴근 전이에요. 그냥 어머니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그런데 그 말이 어쩐지 거짓말처럼 들렸습니다. 목소리 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전화선 너머로 차마 꺼내지 못할 무거운 돌덩이를 삼키고 있는 사람 같았습니다. 제 가슴이 쿵 하고 서늘하게 내려앉는 것 같았죠. 꿰매던 양말을 쥔 손에서 힘이 빠져 바늘이 손가락을 콕 찌르는 것도 몰랐습니다. 새롬아, 혹시 무슨 안 좋은 일 있는 거냐? 왜 그리 목소리에 힘이 없어? 아니에요, 어머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요새 좀 피곤해서요. 어머니는 별일 없으시고요? 나는 늘 똑같이 뭐. 늙은이가 별일 있을 게 뭐 있겠니? 그렇게 맥없는 대화가 몇 마디 오갔습니다. 며느라이는 평소처럼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늘어놓았지만 그 내용이 귀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거대한 폭풍이 오기 전에 숨막히는 고요함처럼 전화선 너머의 그 짧은 침묵들이 제게는 불길한 예감으로 다가왔습니다. 결국 며느라이는 민수 씨 오면 전화하라고 할게요 라는 말을 남기고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뚜, 뚜, 뚜. 끊어진 전화기에서 들려오는 단조로운 신호음이 마치 제 심장을 세게 두드리는 소리 같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거실 벽에 걸린 자족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 내외와 손주 녀석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저 사진을 찍을 때만 해도 세상 부러울 것이 없었는데 왜일까요? 사진 속 며느라이의 웃음이 어딘지 모르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뒤숭숭한 마음에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다 새벽녘에야 겨우 잠이 들었는데 아주 나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제가 민수와 함께 끝이 보이지 않는 갯벌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걸음 한 걸음 뗄수록 발이 푹푹 빠져서 앞으로 나아가기가 너무나 힘든 겁니다. 제가 아들에게 민수야, 애미 좀 잡아다오 하고 애타게 소리쳤지만 아들은 제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지 저만치 앞서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어가더군요. 아들의 모습이 점점 멀어져 회색 안개 속으로 사라져버릴 때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흥건했고 심장은 미친 듯이 방망이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은 틀리는 법이 없다고 하던가요? 이틀 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녁밥을 막 차려놓고 숟가락을 들려던 참이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쇠고기 묵국을 보니 어릴 적 이 국 하나면 밥 두 그릇을 뚝딱 해치우던 아들 얼굴이 떠올라 혼자 피식 웃고 있었죠. 그때 전화벨이 울렸고 수화기 너머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우냐, 내 아들. 저녁은 먹었니? 네, 방금 먹었어요. 어머니는요? 나도 이제 먹으려고 상 차렸다. 오늘은 네가 좋아하는 쇠고기 묵국을 끓였는데 네 생각나더구나. 애써 밝게 말했지만 아들의 목소리는 이틀 전 며느라이의 목소리만큼이나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제 예감이 맞았다는 생각에 심장이 다시 철렁 내려앉았죠. 아니나 다를까 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 한마디에 저는 들고 있던 숟가락을 저도 모르게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어요. 무슨 일이냐? 저 이번에 회사에서 해외지사로 발령이 났어요.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는 듯 했습니다.
부엌 창밖에서 들려오던 귀뚜라미 소리도 냉장고 돌아가는 윙 하는 소리도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소화기를 통해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만이 귓속을 파고들었습니다. 3년 정도 나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미국으로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소화기를 든 채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았죠. 입을 열면 울음이 터져나올 것 같아서 아랫입술만 세게 깨물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제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였는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회사에서 제 능력을 좋게 봐주셔서 아주 좋은 기회예요. 가서 고생 좀 하면 돌아와서는 부장 승진도 문제 없을 거라고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흥분과 기대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 어디에서도 늙은 어미를 홀로 두고 떠나야 하는 아들의 미안함이나 안타까움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중요한 사업 보고를 하는 사람처럼 건조하고 사무적인 어조였죠. 그래서 가족들도 다 같이 가기로 했고요. 세롬이도 그게 좋겠다고 하고 우리 준서 교육 문제도 있고 해서 거기까지 들었을 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은 이미 모든 결정을 내리고 제게는 마지막 통보를 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서운한 마음이 파도처럼 밀려와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감정을 억지로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어미가 돼서 아들의 앞길을 막을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아들은 잠시 말을 끊었다가 마치 구색을 맞추기라도 하듯 덧붙였습니다. 어머니도 괜찮으시면 같이 가시는 건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제 것 같지 않게 아주 차갑고 단단하게 나갔습니다. 아니다. 늙은이가 어딜 따라가니. 말도 안 통하는 먼 데까지 가서 내가 뭘 하겠다고. 나는 여기가 편하다. 이 집이 좋고 내 아버지 묻힌 이 땅이 좋다. 어머니, 너는 내 앞가림이나 잘하거라. 모처럼 잡은 좋은 기회라는데 다른 걱정 말고 일에만 신경 써. 늙은 애미 걱정은 추호도 하지 말고 알겠느냐.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지만 사실은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같이 가자는 아들의 말이 얼마나 마음에도 없는 소리인지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정말 저를 모셔갈 마음이 있었다면 이렇게 전화 한 통으로 통보하지는 않았겠죠. 미리 찾아와 제 손을 잡고 눈을 맞추며 어렵게 이야기를 꺼냈을 겁니다. 어머니, 저희랑 같이 가주세요. 어머니 없으면 저희도 못 가요. 하고 매달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차려놓았던 밥상을 그대로 둔 채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제 인생 전부를 바쳐 키운 아들이었는데 이제는 저 없이도 너무나 잘 살아가는 어엿한 가장이 되어 제 곁을 떠나버린 겁니다.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가슴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을 밥도 제대로 넘기지 못하고 알아누웠습니다. 아들은 떠나기 전에 잠시 집에 들렀습니다. 며느라이와 손주는 공항에 먼저 가 있겠다며 아들 혼자 왔더군요. 오랜만에 마주 앉은 아들의 얼굴은 어딘지 모르게 낯설고 서먹했습니다. 어머니, 안색이 안 좋으세요? 어디 편찮으세요? 아니다, 괜찮다. 너는 어떠냐? 떠날 준비는 다 됐고. 어색한 안부만이 오고 갈 뿐 예전처럼 살가운 대화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좁고 낡은 집안을 불편한 듯 두리번거렸고 제가 내온 식혜는 입에도 대지 않은 채 손목시계만 연신 들여다보았죠. 30분이 지났을까 아들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비행기 시간이. 그래, 어서 가거라. 늦겠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아들을 대문 앞까지 배웅했습니다. 아들은 돌아서기 직전 제 손에 두툼한 봉투 하나를 쥐어주었습니다. 어머니, 쓰실 때 많을 테니 아끼지 말고 쓰세요. 제가 자리 잡는 대로 매달 잊지 않고 보내드릴게요. 전화도 자주 드리고요. 저는 그 봉투를 든 채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아들은 제 어깨를 한번 툭 치고는 서둘러 골목길을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멀어져 가는 아들의 뒷모습을 한참이나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의 고급 승용차가 골목길 모퉁이를 돌아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단 한 번도 아들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제 세상의 태양은 그렇게 저물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3년이라는 시간은 기나긴 겨울밤처럼 춥고 어두울 것이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작년 가을 아들이 드디어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이제나 저제나 아들이 이 집으로 돌아올까 낡은 달력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3년 만에 마주할 아들의 얼굴, 훌쩍 커버렸을 손주 녀석의 모습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죠. 그런데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서울에 새로 집을 얻었다며 주말에 한번 찾아뵙겠다는 전화 한 통이 전부였어요. 서운한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성공해서 돌아온 아들이 이제는 서울에 터를 잡고 사는 게 당연한 일이다. 청구석에 사는 늙은 어미가 욕심을 부리면 못 쓴다.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아들이 한국에 돌아오고 한 달쯤 지났을까요? 제 오랜 외로움을 파고드는 이가 있었습니다. 경로당에서 알게 된 점잖은 신사였어요. 자신을 김 선생이라고 소개한 그는 저처럼 배우자를 먼저 보내고 홀로 지내는 처지라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늘 깔끔한 옷차림에 나긋나긋한 말투, 박식해 보이는 모습에 동네 노인들 사이에서도 평판이 좋았죠. 그는 제 아들이 미국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돌아왔다는 소문을 어디서 들었는지 제게 아들 자랑 한번 해보라며 말을 걸어왔습니다. 저는 신이 나서 아들 자랑을 늘어놓았고 그는 연신 감탄하며 맞장구를 쳐주었죠. 외로운 제게 그의 다정한 관심은 가뭄의 단비와도 같았습니다. 우리는 금세 가까워졌고 저는 아무런 의심 없이 그에게 제 속사정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그가 제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부인, 아드님이 저렇게 성공하셨는데 언제까지고 이런 낡고 좁은 집에서 사실 겁니까? 자식들 보기에도 죄송스럽지 않으세요? 그의 말은 제 아픈 곳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사실 아들이 한국에 돌아와 집에 잠시 들렀을 때 좁고 낡은 집안을 불편한 듯 둘러보던 그 눈빛이 내내 마음에 걸렸거든요. 제가 좋은 투자 정보를 하나 아는데 사부인께서 사시는 이 집을 담보로 맡기시면 몇 달 안에 서울의 번듯한 아파트 한 채 살 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아드님 댁 근처에 멋진 집을 마련해서 깜짝 놀라게 해주시는 건 어떠세요? 늙은 어머니가 평생 자신을 위해 헌신한 줄만 알았는데 이렇게 자기 앞가림 잘하고 떡하니 좋은 집까지 마련한 걸 보면 아드님이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겠습니까? 그의 말은 악마의 속삭임처럼 달콤했습니다. 성공한 아들에게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았던 저의 어리석은 욕심. 아들에게 멋진 어머니로 보이고 싶었던 헛된 자존심이 제 눈을 가려버렸던 겁니다. 저는 결국 그의 꼬임에 넘어가 남편이 제게 남긴 유일한 유산이자 제 인생이 고스란히 담긴 이 집의 등기 서류에 제 손으로 도장을 찍고 말았습니다. 그는 제게 두툼한 서류 뭉치를 안겨주며 석 달만 기다리시면 이 돈이 10배로 불어날 겁니다 하고는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석 달 뒤 제 손에 남은 것은 투자 서류가 아닌 집을 빼앗기게 되었다는 차압딱지 한 장뿐이었습니다. 김성생이라는 그 사람 처음부터 사기꾼이었던 겁니다. 제 전 재산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접근했던 거죠. 그가 줬던 명함의 주소도 전화번호도 모두 가짜였습니다.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경찰서에 찾아가 울며 불며 사정을 이야기했지만 이미 늦은 후였습니다. 결국 저는 평생을 살아온 남편과 아들의 온기가 구석구석 배어 있는 정든 집에서 맨몸으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살을 내는 어느 날, 저는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제 낡은 살림살이들을 마당으로 내던지는 모습을 넋놓고 바라만 보아야 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민수에게만은 이 사실을 알려서는 안 된다.
아들의 얼굴에 먹칠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수중에 남은 돈은 아들이 지난달에 보내준 용돈 몇 푼이 전부였습니다. 그 돈으로 얻을 수 있는 방은 사올 변두리, 달동네 꼭대기에 있는 손바닥만한 쪽방이 전부였죠. 창문도 없는 작은 방에 들어서는 순간 눅눅하고 시큼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해가 들지 않아 한낮에도 어두컴컴했고 얇은 합판으로 된 벽 너머로는 옆방 사람의 기침소리, 한숨소리, 심지어는 밤새 일을 가는 소리까지 생생하게 들려왔습니다. 바닥의 얇은 장판 밑으로는 시멘트의 냉기가 그대로 올라와 낡은 이불 한 장으로는 밤새 오들오들 떨어야 했죠. 하루는 며칠을 굶어 배가 너무 고파 호주머니에 있던 마지막 동전 몇 개를 긁어 모아 밖으로 나갔습니다. 시장 어귀 자판에서 할머니 한 분이 붕어빵을 팔고 계셨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붕어빵의 달콤한 냄새에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멎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얼마예요? 3개 1,000원. 제 손에 들린 돈은 700원이 전부였습니다. 할머니, 돈이 조금 모자란데 2개만 주시면 안 될까요? 할머니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귀찮다는 듯 손을 휘휘 내저었습니다. 안 돼, 안 돼. 장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 순간 제 얼굴이 불타는 것처럼 화끈거렸습니다. 돌아서는 제 등 뒤로 요새는 거지도 참 여러 가지야 하는 수근거림이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그날 저는 골목길에 쭈그리고 앉아 한참을 서럽게 울었습니다. 그런 굴욕적인 일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루는 폐지를 주워 팔면 몇 푼이라도 벌 수 있다는 말에 부잣집 아파트 쓰레기 분리수거장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한참을 쓰레기 더미를 뒤지고 있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방 여사님 아니세요? 예전 동네에서 가깝게 지내던 이웃 아주머니였습니다. 말쑥한 옷차림의 그 아주머니 앞에서 남의 집 쓰레기를 뒤지던 제 모습은 너무나 초라하고 남노했습니다. 저는 순간 너무 놀라고 창피해서 저도 모르게 커다란 냉장고 박스 뒤로 몸을 숨겨버렸습니다. 그가 완전히 사라지고 난 뒤에야 저는 박스 뒤에서 기어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죠. 온몸에 더러운 먼지와 음식물 찌꺼기가 묻어 있었고 손에서는 역한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그런 제 손을 내려다보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되었나. 죽고 싶다는 생각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차가운 방바닥에 누워 어둠 속에서 남편을 불렀습니다. 여보, 나 너무 힘들어. 당신 보고 싶어. 우리 민수 얼굴 볼 낯이 없어요. 나 그냥 당신 따라가면 안 될까? 눈물이 베개를 흥건히 적셨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무작정 밖으로 나왔습니다. 홀린 듯이 발걸음을 옮기다 보니 어느새 동네에서 가장 큰 다리 위에 서 있더군요. 검고 깊은 강물이 저를 어서 오라고 손짓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 여기서 뛰어내리면 이 모든 고통도 끝나는 거야. 저는 난간에 손을 올리고 마지막 결심을 하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 주머니 속에서 낡은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내 아들이라는 세 글자가 선명하게 떠 있었어요. 저는 순간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처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겨우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으세요? 별일 없으시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민수야, 내 아들, 민수야. 저는 아들의 이름만 부르며 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당황한 아들의 목소리가 다급하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울음을 삼키며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다. 아무 일도 아니다. 그냥 네 목소리 들으니까 좋아서 그런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평소처럼 아들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제 죽음이 아들에게 평생의 상처와 짐으로 남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 죽을 용기가 있다면 그 용기로 살아야 한다. 아들과의 짧은 통화를 마치고 저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다시 그 지옥 같은 쪽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다시는 죽음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겠다고 마음먹었죠. 하지만 70평생 남의 집 살림이라 해주던 늙은 저를 써주는 곳은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겨우 인력시장 구석에서 아파트 건설 현장 잡동사니를 치우는 일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루 일당 3만 원. 그 돈이라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뛸 듯이 기뻤습니다. 하지만 그 일마저도 일주일 만에 무거운 자재를 옮기다 발목을 삐끗하는 바람에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다시 모든 것이 막막해졌습니다. 다친 발목은 퉁퉁 부어올라 제대로 걸을 수도 없었고 당장 내일 먹을 쌀 한 톨조차 없었습니다. 그날 밤 욱신거리는 발목을 붙잡고 차가운 방에 홀로 누워 있는데 며칠 뒤면 설날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들이 있는 서울의 번듯한 아파트에서는 지금쯤 며느라이가 명절 음식을 준비하며 웃음꽃을 피우고 있겠지요. 온 가족이 모여 떡국을 먹으며 새해의 복을 비는 그날, 저는 이 차가운 쪽방에서 또다시 홀로 굶주림과 싸워야 할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더 이상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이대로 아들과 영영 멀어지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해왔어요. 아들에게 편지를 써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어쩌면 제 인생의 마지막 편지가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 처참한 현실을 그대로 전할 수는 없었어요. 아들에게 짐이 될 수는 없으니까요. 저는 고민 끝에 아주 지독하고 슬픈 거짓말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고 편지지를 펼쳤습니다. 무슨 말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한참을 망설이다가 꾸밈 없이 제 마음을 그대로 적어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민수에게 이 편지를 받을 때쯤이면 너도 명절 아침을 맞고 있겠구나. 며느라기와 예쁜 손주 얼굴 보면서 따뜻한 떡국이라도 한 그릇 했는지 모르겠다. 애미는 오늘 아침 홀로 밥상을 차리다 문득 내 생각이 많이 나더구나. 네가 어릴 적 아비와 함께 셋이서 도란도란 떡국을 먹던 그 시절이 꿈만 같다. 민수야, 사실 애미는 이제 많이 늙고 지쳤단다. 너를 먼 곳으로 보내고 3년, 그리고 네가 한국에 돌아온 후 몇 달. 그 시간 동안 애미는 밤마다 네 아버지 없는 이 텅 빈 집이 무서워 잠을 설쳤다. 너는 이제 너의 가장을 지켜야 하는 든든한 가장이 되었으니 늙은 애미 걱정은 말고 내 삶을 잘 꾸려나가야지. 그래야 하고 말고. 그래서 애미는 이제 모든 걸 정리하고 네 아버지 곁으로 갈 준비를 하려고 한다. 평생을 이 집에서 네 아버지를 그리고 너를 그리며 살았으니 이제는 족하다. 마지막으로 네 얼굴 한번 보고 싶지만 네 바쁜 걸음을 붙잡아 폐를 끼치고 싶지는 않구나. 네 아버지가 남긴 유품도 이 집도 다 정리했다. 홀가분한 마음이다. 부디 너는 네 아들 손 꼭 잡고 행복하게 잘 살아가거라. 다시는 찾지 않아도 좋다. 이것이 애미의 마지막 부탁이다. 사랑한다, 내 아들. 편지를 다 쓰고 나니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너무 모진 거짓말을 쓴 것은 아닌가 후회가 되기도 했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 편지가 아들의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두드릴 수 있는 유일한 열쇠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편지를 곱게 접어 낡은 외투 주머니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창문도 없는 쪽방의 얇은 벽 너머로 옆방에서 떠드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명절 아침이라고 모처럼 아들 내외가 찾아온 모양이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이 험한 데까지 오느라 고생했다. 뭘요, 어머니. 이거 제가 시장에서 제일 좋은 걸로 사왔어요. 갈비찜 좀 해드시라고. 정겨운 대화 소리가 벽을 타고 제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그들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제게는 비수처럼 느껴졌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 울컥하고 치밀어 올랐습니다. 안 된다. 이대로 끝낼 수는 없어. 이 모든 고통의 원흉, 제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간 그 사람.
제 집을 담보로 사기를 쳤던 그 점잖은 얼굴의 악마, 김 선생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그가 제게 했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메아리 쳤습니다. 사부인, 제가 강남 쪽에 작은 사무실이 하나 있습니다. 큰 돈이 오가는 곳이라 아무에게도 알려주시면 안 됩니다. 그땐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는데 그게 다 거짓말이었던 거죠. 하지만 그가 흘렸던 말 중에 혹시나 진실이 하나쯤은 섞여 있지 않을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요.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그를 찾아가 보자. 찾아가서 내 돈을 돌려달라고, 내 집을 돌려달라고 빌어라도 보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는 죽어서도 눈을 감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절뚝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며칠 전 공사장에서 다친 발목이 끊어질 때 녹신거렸지만 그런 고통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남색 몸빼 바지에 낡고 해진 스웨터를 껴입고 얇은 외투 하나를 걸쳤습니다. 그게 제가 가진 옷의 전부였으니까요. 쪽방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서자 칼날 같은 겨울바람이 제 뺨을 사정없이 후려쳤습니다. 명절 아침에 텅 빈 골목길은 스산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저는 외투 주머니 속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한번 꽉 쥐었다가 반대편 주머니에 꾸겨 넣은 김 선생의 가짜 명함을 꺼내 들었습니다. 거기 적힌 강남이라는 두 글자만이 제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절뚝거리며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길은 멀고도 험했습니다. 한참을 기다려 겨우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버스가 강을 건너고 차창 밖 풍경이 낯설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한 높은 빌딩들이 숲처럼 빽빽하게 들어서 있더군요. 그 압도적인 풍경 앞에서 저는 한없이 작고 초라한 존재가 된 것만 같았습니다. 명함에 적힌 주소 근처에서 내렸지만 사방이 똑같이 생긴 건물들 뿐이라 어디가 어디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저는 절뚝거리며 행인들에게 길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곱게 차려입은 사람들은 제 남루한 행색을 보더니 벌레 보듯 피하거나 귀찮다는 듯 손사래를 쳤습니다. 온몸에 힘이 쭉 빠져 더는 한 발자국도 떼기 힘들었을 때였습니다. 바로 그때 제 눈에 익숙한 건물이 들어왔습니다. 김 선생이 저를 데리고 갔다는 행건물이었습니다. 여기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은행입니다. 제 주거래 은행이기도 하고요. 그가 의기양양하게 말했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저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그 건물로 향했습니다. 그러다 건물 뒤편 고급 식당들이 즐비한 골목길에 들어섰을 때였습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길 건너편 최고급 한정식지 앞에 세워진 번쩍음. 그는 검은색 승용차, 그리고 그 차에서 내리는 한 남자. 아무리 봐도 김 선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던 모습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값비싸 보이는 모지 코트를 입고 있었고 그의 옆에는 곱게 한복을 차려입은 중년 여인과 예쁜 옷을 입은 아이들까지 함께였습니다. 저를 만날 때마다 아내와는 사별하고 자식도 없이 외롭게 산다고 눈물 짓던 그 사람이 저렇게 버젓이 가정을 꾸리고 있었던 겁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려왔어요. 저는 저도 모르게 무단횡단을 해서 그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김 선생! 하고 소리치려던 순간 그와 그의 가족들은 이미 식당 안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식당의 거대한 유리문 앞에 섰습니다. 문 옆에 선 직원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노골적으로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애써 그를 무시하고 유리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은은한 조명 아래 수많은 가족들이 모여 앉아 웃고 떠들며 명절 음식을 즐기고 있었죠. 그리고 저기 창가 가장 좋은 자리에 그가 보였습니다. 그는 손주로 보이는 아이의 접시에 손수 갈비찜을 찢어 올려주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흐뭇한 미소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고요. 제가 평생을 꿈꿔왔지만 바로 저 사람 때문에 산산조각 나버린 바로 그 행복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제 귓가에는 오직 제 심장이 터질 듯이 뛰는 소리와 그의 행복한 웃음소리만이 칼날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내가 이 지옥 같은 쪽방에서 굶주림과 추위에 떨며 죽음을 생각하고 있을 때 저 인간은 내 피눈물로 번 돈으로 저렇게 따뜻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저를 막아서려는 직원을 거칠게 밀치고 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비켜요! 제 고함 소리에 식당 안의 모든 사람들이 놀라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웅성거리는 소음 속을 뚫고 저는 절뚝거리며 그의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마침내 그의 앞에 섰을 때 저를 발견한 그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놀라움과 당혹감 그리고 공포가 뒤섞인 표정이었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식당 안의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또렷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김 선생. 아니 이 사기꾼아. 여기서 이렇게 뻔뻔하게 밥이 넘어가시오. 제 목소리에 그의 아내가 놀라 저를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여보, 이 할머니는 누구세요? 그는 당황한 기색을 애써 감추며 제 팔을 거칠게 잡아끌며 으르렁거렸습니다. 당신 뭐야? 내가 누군지 알고 여기서 행패야. 이 미친 노망난 할망구가. 그 뻔뻔한 낯짝을 보니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뿌리치며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미친 건 너지.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당신 나한테 아내랑 사별하고 외롭게 산다고 했지? 내 아들 성공한 거 부럽다면서 나도 서울에 집 한 채 마련해서 아들하고 떳떳하게 살아야 하지 않겠냐고 했지. 제 말에 식당 안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의 아내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남편과 저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여보, 이게 다 무슨 소리예요? 그는 아내의 물음에 대답할 생각도 않고 제게 달려들어 입을 막으려 했습니다. 닥치지 못해. 여러분, 이 여자 사기꾼입니다. 돈 뜯어내려고 멀쩡한 사람 하나 잡는 거라고요. 적반하장이었습니다. 저는 기가 막혀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사기꾼? 그래, 내가 사기꾼이다. 평생 아들 하나만 보고 살아온 죄밖에 없는 내가 사기꾼이지. 니놈 말만 믿고 남편이 목숨처럼 아끼던 집문서에 도장 찍은 내가 등신이고 사기꾼이지. 안 그래? 저는 울부짖으며 그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내 돈 내놔! 내 집 돌려내 이 양반 같은 놈아! 그는 제 손을 거칠게 떼어내며 저를 바닥으로 밀쳤습니다. 이게 진짜 늙었으면 곱게 늙을 것이지. 어디 와서 남의 집안 잔칫날에 재를 뿌려. 당신 욕심 때문에 집 날린 걸 왜 나한테 뒤집어 씌워? 바닥에 나뒹그러신 제 위로 그의 잔인한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 테이블 위에 놓인 뜨거운 국그릇이 보였습니다. 저는 마지막 남은 이성을 놓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국그릇을 집어들고 그를 향해 그대로 뿌려버렸습니다. 아! 뜨거운 국물을 뒤집어 쓴 그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식당은 순간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텅 빈 국그릇을 든 채 그를 내려다보며 악에 받쳐 소리쳤습니다. 그래, 내 욕심 때문에 그랬다. 성공한 아들한테 더는 초라한 늙은 어미로 보이기 싫어서 니놈 말에 넘어간 내 잘못이다. 그런데 너는 그러면 안 됐어.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내가 추운 쪽방 바닥에서 밤새 뼈마디가 쑤시는 고통에 울부짖을 때 니놈은 따뜻한 이불 속에서 네 마누라랑 발 뻗고 잤겠지. 내가 배가 고파서 남들이 버린 쓰레기통을 뒤지고 붕어빵 하나 못 사 먹어서 길바닥에서 서럽게 울 때 니놈은 네 새끼들 입에 맛있는 거 넣어주면서 행복하다고 웃었겠지. 저는 외투 주머니에서 꼬깃꼬깃 접어두었던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꺼내 그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이거 봐, 이게 뭔지 알아? 내가 내 아들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야. 차마 이 비참한 꼴을 보일 수가 없어서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 말라고. 이제 다 정리하고 애비 곁으로 가겠다고. 거짓 편지를 써서 내 아들을 속이려고 했단 말이다. 다 너 때문에. 너 같은 악마 때문에 내 인생이, 내 아들 인생까지 망가졌어. 내가 죽어서도 너는 절대로 용서 못해. 절대로. 목이 다 쉬어 더는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온몸의 힘이 다 빠져나가 저는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식당 직원들과 다른 손님들이 달려와 저를 부축했지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는 그 남자를, 울고 있는 그의 가족들을,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을 텅 빈 눈으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제 모든 것을 토해내고 나니 마음속에 남은 것은 깊이를 알 수 없는 거대한 공허함 뿐이었습니다. 그 아수라장 속에서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제 기억은 거기서 한동안 끊겨 있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차갑고 딱딱한 의자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방은 온통 흰색이었고 코끝에서는 희미한 소독약 냄새가 났습니다. 경찰서였습니다. 잠시 정신을 잃었던 저를 누군가 이곳으로 데리고 온 모양입니다. 온몸에 기운이 하나도 없었고 머릿속은 텅 빈 것처럼 멍하기만 했죠. 그때였습니다. 조사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낯익은 그림자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달려온 사람은 제 아들 민수였습니다. 넥타이는 비뚤어져 있고 머리는 헝클어진 채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얼굴로 저를 보고 있었어요. 어머니! 아들은 제 앞에 와락 주저앉으며 제 차가운 손을 잡았습니다. 그 아이의 손이 어찌나 뜨겁고 떨리던지 저는 그 온기에 그만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네가 여긴 어쩐 일이냐? 어서 가거라. 나는 괜찮다. 저도 모르게 아들의 손을 뿌리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런 꼴로 이런 곳에서 아들의 얼굴을 마주하다니 차라리 땅으로 꺼져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제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꽉 움켜쥐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죠. 어머니, 왜 이렇게 되실 때까지 저한테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제가 얼마나 나쁜 놈입니까? 이 못난 자식 때문에 어머니가 길바닥에 나앉고 이런 험한 일까지 겪으신 거잖아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들은 제 무릎에 얼굴을 묻고 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다 큰 아들이 남들 앞에서 듬직하기만 하던 내 아들이 어깨를 들썩이며 서럽게 우는 모습을 보니 제 가슴도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제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을까요? 젊은 경찰관 한 분이 조용히 다가와 제게 물 한 잔을 건네주더군요. 그리고는 식당에서 주워왔다며 꾸깃꾸깃해진 편지 한 통을 아들 앞에 놓았습니다. 제가 그 사기꾼 놈 얼굴에 던졌던 아들에게 보내려던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아들은 떨리는 손으로 그 편지를 펼쳐들었습니다. 편지를 읽어내려가는 아들의 얼굴이 점점 더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다시는 찾지 않아도 좋다. 이것이 에미의 마지막 부탁이다. 그 마지막 문장을 읽었을 때 아들은 편지를 구겨쥔 채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그제야 저는 아들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사기당한 이야기, 쪽방에서 겪었던 비참한 생활, 그리고 죽으려고 다리 위에 섰던 그 밤의 이야기까지.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아들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눈에서 떨어진 눈물방울이 제 거친 손등 위로 툭툭 떨어졌습니다. 그 사기꾼은 식당에서 바로 경찰에 연행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뿌린 국물에 화상을 입긴 했지만 큰 부상은 아니었고 이미 비슷한 사기 전과가 여러 번 있는 상습범이라더군요. 경찰은 제게 합의할 생각이 있냐고 물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와는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았어요. 얼마 뒤 복도 저편에서 그가 조사를 받고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의 곁에는 아까 식당에서 봤던 그의 아내와 아이들이 울면서 매달리고 있더군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마음속을 들끓게 하던 분노와 증오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복수는 허무한 것이더군요. 그를 벌한다고 해서 제 잃어버린 집이 돌아오는 것도 상처받은 제 마음이 치유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가족들마저 저와 같은 불행의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어요. 저 역시 평생을 자식 하나만 보고 살아온 어미였으니까요. 저는 그저 그들이 다시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일 없이 정직하게 살아가기를 빌어줄 뿐이었습니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니 비로소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아들의 손에 이끌려 집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살던 그 춥고 냄새나던 쪽방이 아닌 아들의 집으로요. 차를 타고 가는 내내 아들은 아무 말 없이 제 손만 꼭 잡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스쳐 지나갔지만 제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 아들의 따뜻한 손의 온기만이 지난 몇 달간 얼어붙었던 제 마음을 조금씩 녹여주고 있었죠. 아들의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며느라이가 현관문 앞에서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며느라이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어머니, 어서 오세요. 그동안 얼마나 고생 많으셨어요. 저희가 너무 죄송해요. 며느라이는 제 손을 잡고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제 남루한 옷차림과 다친 발목을 보더니 더 서럽게 울더군요. 방 안에서는 손주 녀석이 달려나와 제 품에 와락 안겼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아이의 작고 따뜻한 몸을 끌어안으니 그제야 제가 정말로 집에 돌아왔다는 사실이 실감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며느라이가 정성껏 차려준 따뜻한 밥과 국을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리고 푹신하고 따뜻한 이불 속에서 정말 오랜만에 물론 걱정 없이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벌써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제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지금의 저는 어떻게 살고 있냐고요? 저는 지금 아들 내외, 그리고 어느덧 훌쩍 커서 초등학생이 된 손주 녀석과 함께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사기당했던 그 집은 끝내 되찾지 못했습니다. 이미 다른 사람의 손에 여러 번 넘어간 뒤라 어쩔 도리가 없었지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제 저에게는 그 낡은 집보다 훨씬 더 소중하고 따뜻한 우리 집이 생겼으니까요. 요즘 제 하루는 손주 녀석을 깨우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학교 갈 준비를 마치고 제 볼에 뽀뽀를 쪽 해주고 나가는 아이의 뒷모습을 보고 있으면 세상 모든 시름이 다 잊히는 것 같아요. 낮에는 며느라이와 함께 장을 보고 저녁 창거리를 준비합니다. 처음에는 서먹하고 어색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둘도 없는 모녀 사이가 되었답니다. 함께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며 깔깔 웃기도 하고 아들 녀석 흉을 보며 스트레스를 풀기도 하죠. 저녁이 되어 아들이 퇴근하고 돌아오면 텅 비었던 거실은 금세 온기로 가득 찹니다. 며느라이가 차린 맛있는 저녁을 먹으며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도란도란 나누는 시간. 손주 녀석이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제잘거리고 아들은 회사 이야기를 하고 저는 그저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배가 부릅니다. 제가 평생을 꿈꿔왔던 행복이 바로 이런 것이었구나. 새삼 깨닫게 되는 순간들입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참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제 인생의 전부였던 집 한 채를 잃었다고 해서 제 인생 전부가 끝났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재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저는 너무 늦게야 깨달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지금 무언가를 잃었다는 산실감에 혹은 지독한 외로움에 힘들어하고 계신가요? 제 어리석었던 경험에 비추어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돈이나 집 같은 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다시 생기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은, 내 곁에 있는 가족은 한 번 잃으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보물이라는 걸요. 저는 평생을 바쳐 지켜온 집을 잃고 나서야 제 진짜 재산이 바로 제 아들이고 며느리고 손주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재산이라는 어른들 말씀, 그거 하나 틀린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마음속에 있는 말은 아끼지 말고 표현하세요. 자존심 때문에 혹은 서운한 마음에 입을 닫고 있으면 그 오해의 벽은 점점 더 높아져서 나중에는 허물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제가 아들에게 마지막 편지를 쓰기 전에 그저 솔직하게 민수야, 애미가 너무 힘들다. 네가 보고 싶다. 하고 전화 한 통만 했더라면 어땠을까요? 그랬다면 그 지옥 같은 시간을 겪지 않아도 될지도 모릅니다. 진심은요, 언젠가는 꼭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늦기 전에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그리고 가끔은 힘들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물론 인생이 어디 뜻대로만 되나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벗어날 수 없는 절망의 순간이 찾아오기도 하겠지요. 저 역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습니다. 제가 만약 그 차가운 쪽방에 주저앉아 눈물만 흘리고 있었다면 절뚝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마지막 힘을 내어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면 어쩌면 제 인생은 거기서 정말로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아무리 힘들어도 마지막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마세요.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애쓰다 보면 어느새 어둠은 걷히고 반드시 새로운 아침이 찾아올 겁니다. 이제 창밖으로 노을이 예쁘게 물들고 있네요. 부엌에서는 며느라이가 맛있는 된장찌개를 끓이는지 구수한 냄새가 솔솔 풍겨옵니다. 곧 있으면 아들과 손주 녀석도 돌아오겠지요. 텅 비었던 거실에 다시 따뜻한 온기가 가득 찰 시간입니다. 저는 이제 이 소소한 행복을 지키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겁니다. 제 기나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온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모두들 행복하세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너무 가까워서 혹은 자존심 때문에 차마 전하지 못한 진심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밤 용기를 내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의 손을 잡아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가슴 속에 담아둔 따뜻한 이야기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한자 한자 소중히 읽어보겠습니다.